다작, 최광식. 아빠, 나 호적 옮겨도 돼? 어느 봄날 처제가 불쑥 찾아왔다. 한동안 가족과 연락이 없어 잊고 지냈었는데 반가운 얼굴이었다. 그러나 갑자기 찾아온 모습에서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때가 갓 20살이 넘은 미혼인 처제의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지난 몇 년간의 일들을 눈물로 하소연하듯 들려주었다. 울먹이며 도움을 부탁한 그 모습이 가엾기도 하고 안쓰러워 눈물이 났다.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살고 있는 집으로 돌려보냈다. 직접 사는 모습이 보고 싶었다. 몇 개월 후 제주도에 있는 집을 찾았다. 그 지역은 흑돼지를 사육하는 규모가 큰 양돈단지였다. 살고 있는 집도 양돈장으로 사장의 배려로 일을 하며 기거하고 있었다. 처제의 사는 모습에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었다. 5천여 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었으며 하루 종일 꿀꿀대는 돼지들의 합창소리로 인한 소음과 똥냄새가 진동했다. 우글거리는 파리떼, 분주하게 오가며 일하는 인부들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 처제가 출산을 한 지 50여일이 지났다. 모기장한 요람에 아이가 보였다. 배가 고픈지 보채며 자지러지게 울어대었다. 아기 돌볼 시간도 없이 일하는 부부의 모습이 애처로웠다. 그날 저녁, 양돈장에서 하룻밤을 처제 부부와 함께 지냈다. 동서가 될 사람은 부산이 집이며 처제를 만난 후 살기 위해서 도망치듯 제주도로 이사를 했다고 한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 삶을 살기 위해서란다. 무일푼으로 넘어와 무언가 해야 했으며 그리고 양돈장에서 일한 지 1년이 되었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으며 아이 키우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다. 당장 분유 살 돈도 없다고 했다. 잘 사는 처제의 모습을 기대했었는데 가슴이 짠하니 미어졌다. 과거를 잊고 새 삶을 살려는 젊은 부부를 위해 뭔가 도움을 주고 싶었다. 그중 하나가 아이를 키워주는 것이라 생각했다. 아이를 키워주는 문제와 장인 장모님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진행했다. 처음 예상했던 대로 장인어른의 분노는 대단했다. 당장 처제를 데려오라고 난리였다. 쉽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였다. 애를 키워주겠다는 계획을 장인 장모님께 알렸는데 이 방법이 통했다. 키울 수 있겠냐는 염려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게 부모의 사랑인 것 같다. 당시 우리 부부는 늦둥이를 가지려고 했었다. 그러나 아내가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아쉬움이 있었던 터였다. 처제 아이를 늦둥이 대신하여 키우고 싶은 나의 바람과 아내가 적극 찬성하여 갓 100일도 지나지 않은 아이를 우리의 품에 안았다. 이렇게 우리 부부와 형언니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5살까지 사랑과 정성스런 보살핌으로 아무런 탈 없이 잘 자라주었다. 모두들 똘똘이라 불렀다. 가족이 되어 있었고 형언니도 우리를 엄마, 아빠라 불렀다. 세월이 흘러 처제 부부도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았다. 결혼식도 올렸다. 좋은 회사로 옮겨
현장 관리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다. 그 해에 아이를 자신들이 키우고 싶다는 처제 부부의 간절한 마음을 전해왔다. 아쉬움은 있었지만 아이의 장래를 위하여 떠나보내기로 했다. 떠나보내는 날 우리의 곁을 떠나기 싫어 발버둥을 치던 형언니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다. 우리 부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7년이 지난 후였다. 어느 날 형언니의 울음 섞인 전화를 받았다. 원주 엄마 아빠와 살면 안 되냐는 것이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계속된 전화에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당시 처제 부부는 경제적으로나 가정생활에 별 문제가 없어 보이던 시기였다. 반복된 아이의 도움 요청에 직접 확인해보니 문제가 심각해 보였다. 잦은 부부싸움과 싸움 뒤 아이에게 학대, 폭력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도저히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았다. 처제 부부를 설득해 아이가 안정될 때까지 다시 키우기로 하고 우리의 품으로 데려왔다. 6학년 초 원주의 한 학교로 전학했다. 학교를 옮긴 후 염려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학교의 일상적인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자주 문제를 일으켰다. 피해망상이 아주 심했다. 아이는 선생님들의 가르침과 친구들과 사소한 말다툼까지도 자기를 해칠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인지 자기를 지켜줄 무엇인가를 항시 가방에 지니고 다녔다. 그것은 사무용 칼이나 날카로운 송곳 등 흉기들이었다. 아내는 학교에 보내기 전 책가방을 뒤져 그런 물건들을 뺏었고 가지고 다니면 안 되는 이유를 반복적으로 말해주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학교에서는 동료와 잦은 싸움을 했다. 그때마다 손에 잡히는 무엇인가를 집어던지고 위협하는 등 심각할 정도로 문제를 일으키곤 했다. 아내는 셀 수 없을 정도로 학교에 불려다녔다. 심지어 선생님께 무릎을 꿇고 빌 때도 여러 번 있었다. 아내는 학교라는 단어만 들어도 심한 노이로제에 시달렸다. 아이의 정밀 진단이 필요했다. 그 결과 피해망상과 분노조절 장애,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모든 심신의 성장이 멈춰버린 지적 성장 장애, 그리고 친엄마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했다. 믿을 수 없었으나 이때부터 치유를 위하여 기나긴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다. 아이도 힘들었지만 우리 부부를 포함해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치료를 하면서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원주교육지청, 익명의 신문사 기자, 서울 가톨릭 세브란스 병원 전문의, 대학 교수, 목사 등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우리 부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딱한 사정을 알고 도와주었던 분들이다. 인내하며 전문적인 치료가 계속되었다. 노력하며 고생한 결과가 보이기 시작했다. 나이가 들수록 성질도 온순해졌고 참을성도 많이 좋아지고 있었다. 문제를 일으키는 횟수도 점차 줄었다. 그러던 중에 변화를 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18살 되던 추석 연휴를 친엄마가 아들과 같이 보내고 싶어 했다. 상태가 많이 좋아졌던 터라 괜찮겠다 싶어 대구로 보냈다. 아직도 분을 참지 못하면 온순하다가 갑자기 돌변하여 욕하고 물건을 부수고 집어던지는 등의 습관이 형언니에게 남아있었다. 이날도 말다툼이 있었고
이 같은 행동에 친엄마는 놀라서 경찰에 도움을 청했다. 출동한 경찰관을 보자 흥분한 상태에서 부엌에 식칼을 들고 저항했다. 경찰관도 순간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식칼을 뺏는 과정에서 손목에 상처를 입었다. 파출소에 연행되었고 공무집행 공무원의 치상 및 존속 상해죄로 기소되었다. 대구지원에서 구속적부 재판이 있었다. 기소된 내용으로는 구속을 피할 수는 없었다. 구속만은 막고 싶었다. 포승줄에 묶여 법정에 들어서는 형언이 모습은 절망감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체념한 상태였고 눈길도 주질 않았다. 이런 모습에서 지난 시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다. 검사와 변호사의 신문이 끝나고 재판장은 예외적으로 보호자인 나를 불러 참고인 진술을 하게 했다. 아마도 재판장에게 보냈던 장문의 탄원서 내용을 확인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이 탄원서를 직접 쓰셨나요? 예.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관계를 모두 진술했다. 추가적으로 하실 말이 있습니까? 예. 지금 형언이의 행위는 구속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잘못도 크지만 어른들의 잘못도 큽니다. 아이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가혹합니다. 지난 세월 아이는 사랑보다는 학대와 폭력 등으로 고통을 더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지금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아이가 받았던 고통이 사랑이란 약을 먹으며 치유가 되고 있었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책임을 지고 정상적인 청년으로 성장시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울먹이며 진술을 모두 끝냈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재판은 마무리되었다. 1시간 후 형언이는 나의 품으로 돌아왔다. 내 품에 안겨 한없이 엉엉 울었다. 그러고 나서 활짝 웃어주었다. 정말 오랜만에 본 맑은 웃음이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모든 생활에서 큰 변화가 왔다. 온순해진 성격, 원만한 대인관계, 인내심도 더욱 좋아졌다. 또 하나의 변화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싶어 했다. 그리고 6년 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다.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다니며 같은 아픔이 있었던 다양한 분들과 함께 생활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다.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졸업이었다. 자존감이 회복되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다. 이력서에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을 당당하게 써넣었고 알바도 시작했다. 분노조절 장애는 치료가 되어가고 있었고 인내심도 많이 좋아졌다. 아이의 얼굴에는 웃음이 돌았다. 분노조절 장애와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과격한 행동을 하는 아이를 치유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아이의 치유를 위해 직접 멘토링을 하기로 했다. 멘토가 되기 위해 심리학 공부를 했다. 내면에 쌓여있는 분노를 풀어주는 것이 치료의 근본이었다. 이 분노를 끄집어내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웠다. 인내와 수용, 공감, 그리고 용서가 필요했으며 모든 것이 다 어려운 과정이었다. 2020년 초에 폴리텍 대학 서울 캠퍼스 시각디자이너 2년 전문과정에 합격했다. 본인은 물론 우리 부부는 감격하여 한참을 울었다.
지나온 12년 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며 지나갔다. 그 긴 시간 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던 아내에게 모든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고 싶다. 12년 전 어느 날, 날개와 다리가 꺾이고 심신이 갈기갈기 찢긴 파랑새 한 마리가 우리의 둥지로 찾아들었다. 어떤 치유도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파랑새는 12년이 지난 지금 그만의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하여 우리의 둥지를 떠나 더 넓은 창공으로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 어느 날 형언이 하는 말. 아빠, 나 호적 옮겨도 돼?